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읽고 있죠. 지난 시간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를 다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또 네, 하나의 그렇죠.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다고요. 네, 오늘은 살라미스 해전, 음. 바다에서 벌어진 전투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전투, 해전을 다룰 텐데 해전하면 당연히 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그리스 군대 시민들이 직접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전투함, 이 전선도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까? 어떻게 준비를 했죠? 그렇죠. 이제 예전에 그리스 중장 보병들은 자기의 갑옷, 칼, 뭐 방패. 이런 것들을 다 직접 이제 준비해서 가야 됐으니까 네, 해군으로 참전하는 사람들은 배를 직접 만든다. 네. 혹은 노자비들은 노를 직접 깎아서 간다.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정말 해군은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리고 또 작가님께서는 해군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육군들은 뭐 그 K2, K1을 사서 간다. 근데 저는 그 구축함을 이제 사서 갈 수가 없거든요. 현대가의 아들도 구축함 한 척을 단독으로는 살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 그리스에 호재가 터집니다. 어떤 호재가? 은광이 발견됩니다. 네, 그 광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 광산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인생을 완전히 갈아 넣는 거거든요. 이게 도박도 이런 옛날에는 지금은 탐사 기술이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발달했지만 여전히 현대에도 그 광산이 있을 것이다, 은맥이 있을 것이다, 금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그것을 막상 채산성이 있는 귀금속을 채굴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도박에 반쯤은 도박에 가까운 것이죠. 그렇구나. 그런데 그리스에 은광이 터집니다. 네. 어마어마한 수익이 갑자기 발생하는 거죠. 갑작스럽게 수익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정에도 갑작스럽게 물론 이전에 투자한 것이 있다 쳐도 생각 이상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수익이 딱 발생하면 우리가 흔히 꽁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공으로 생긴 돈. 꽁돈이 생기면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거나 이렇게 생각 잘 안 하죠. 이거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닦아 쓰자. 이런 심리가 먼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 단위에서는 갑작스럽게 그런 대규모의 그 귀금속 광산이 채굴됐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스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광의 수익을 어떻게 쓸 것인지 시민들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뭘 원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한테 주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꽁돈이니까 나 줘. n분의 1 하자.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n분의 1로 우리가 다 나눠 갖자. 나눠 쓰자라고 한 거죠. 내수 경제도 활성화되고 얼마나 좋냐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상 사람들이 막 그런 뭐랄까요, 직접 우리가 분배해서 쓰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막 들끓는 중에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돈을 이렇게 쓸 때가 아니야. 잠깐 소강 상태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페르시아와 전쟁 중이야. 그렇지. 그리고 전쟁을 준비할 때 이건 국가 단위에서 큰 돈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사업들을 이때 이걸로 해야 돼. 와, 현명한 사람이 있었군요. 네, 그런 지도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돈으로 함선을 건조하는데 배를 만드는데 투자를 하게 된 거죠. 네. 사실 배를 만드는 데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해서 배를 공장에서 며칠 만에 바로 뚝딱 뽑아낼 수가 없거든요. 배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몇 달, 심지어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대에는 이게 더했습니다. 현대에는 재료를 제철소에서 바로 다 뽑아오면 되잖아요. 네. 근데 고대의 배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막 베어낸 나무 가지고는 절대 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를 말리고 또 방수 처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느라 배를 만드는 재료, 목재를 수급하는데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선을 건조하는 것은 네. 돈도 시간도 인력도 굉장히 많이 드는 것입니다.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국가 단위에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아테네가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성공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천운도 따랐죠. 은광이라는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했던 꽁돈이 생긴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시민들 중에 상당수가 요구했던 것, 이거 우리가 직접 n분의 1로 나누자라고 했던 것은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나쁘게만 볼 수 없고 그것이 평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직접 나눠서 쓰면서 어차피 도시국가 안에서 소비하다 보면 국가 전체의 물산을 잘 순환하게 하는 긍정적인 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당연한 감정, 자연스러운 욕망, 우리가 좀 그걸 직접 바로 받아서 쓸 수 있게 해달라라는 자연스러운 그런 욕망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어떻게 말하고 싶겠습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표를 얻기 가장 유익하죠. 당연히 그런 욕망에 부응하고 싶으나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국가가 지금 처해 있는 공동체가 처해 있는 큰 위기 앞에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이것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쓸 것인지 논의해보자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자의 용기 그리고 함께 토론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함선을 건조하는 데 사용하자라고 결정할 수 있었던 시민들의 지혜와 포용성 이 모든 것들이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됐던 것이죠.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연합군을 결성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아무래도 페르시아는 워낙 강국이잖아요. 네. 워낙 강국이고 아테네가 함선을 건조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 전역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페르시아 해군이 쫙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네. 헤로도토스의 기술에 따르면 페르시아 해군의 항해술이 훨씬 좋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 배 모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 사람들도.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네. 우리 육상에서도 진형을 이루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누가 툭 튀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정하게 라인을 유지하고 혹은 필요한 시점에서 딱 예고된 혹은 서로 합의된 움직임을 전략적으로. 유기적이고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바다는 이게 더 힘들죠. 맞아요. 파도라는 이 거대한 자연의 저항도 있고 그리고 육상에서는 자기가 두 발로 움직이면 되지만 바다에서는 도치나 노를 이용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배가 라인을 맞춘다는 건 굉장한 숙련도가 필요하죠. 팀워크도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국가대표 팀, 국가대표 선수들과 그리고 단일 클럽, 단일 팀이 대결을 하면 우리 흔히 생각하기엔 당연히 국가대표팀이 훨씬 더 잘할 것으로 생각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의외로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모인 국가대표팀과 그냥 보통의 클럽팀이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맞아요.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기량을 평가하는 연봉으로 치면 그 한 클럽팀의 나머지 선수들의 연봉을 전부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베스트 11을 이루고 있는 국가대표팀과 클럽팀이 비슷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국가대표팀은 갑자기 소집되었고 그리고 클럽팀은 1년 내내 혹은 그렇죠. 그 이상 늘 발을 맞춰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네. 군대도 말할 것도 없이 한 나라의 군대 혹은 한 지역의 부대 같으면 당연히 평상시에 늘 알던 사람,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연합군을 만든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일 먼저 생기는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기로 누가 했을 상관인가? 때 그렇죠. 누가 대장을 할 것인가? 그렇지. 상식적으로는 그때 함선의 숫자를 200척 이상 가져간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리스의 함선 숫자가 400척이 좀 안 됐거든요.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아테네 함선이었어요. 그러면 아테네 사람이 총사령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세상 일이 뜻한 대로 꼭 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테네가 총사령관 되는데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실패했겠습니까? 질투, 서로 평상시에 파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거죠. 제가 오늘 소제목을 전쟁의 모든 것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네네. 살라미스 해전의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이 전쟁을 둘러싼 굉장히 많은 것들, 파벌 다툼, 누가 지휘관이 될 것인가, 혹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가 역량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시민들이 어떻게 거기에 합의할 것인가, 뭐 이후에
기기묘묘한 그 일종의 정보전 이런 것들도 다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누가 사령관이 될 것인가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에서 아테네 말고는 또 어디가 있습니까? 스파르타. 스파르타 생각이 안 나. 스파르타는 생각이 안 나도 우는 생각이 나니까. 마치 그 피트니스 클럽에서 집단 캐스팅한 것 같은 배우들 300명이 나온. 맞아요. 네, 연기력은 필요 없습니다. 몸만 있으면 되는. 그런데 스파르타에서는 사실 그때 배를 한 10척밖에 안 가져갔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연합군의 기여한 기여도만 놓고 보면 당연히 아테네가 사령관이 돼야 되죠. 20배 네, 차이 나는데요? 그런데 약간 그 지역 감정도 좀 있고요. 이후에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후에 네. 페르시아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에는 또 그리스가 내전을 벌입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들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 그래서 그 오래된 감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파르타 사람이 총사령관이 됩니다. 명목상의 총사령관이 되고 10척밖에 안 갖고 와도 예, 그렇죠. 명목상의 총사령관이라 하더라도 그가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테네 쪽의 주장에 어깃장을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마치 우리나라 국회에서 네. 특정한 정당이 다수당이 된다 할지라도 국회는 하는 일이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 위원회에서 각 위원회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도 결국은 국회의 모든 법안들은 이게 그 법 논리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뭐 검사나 변호사 출신은 아니니까 법적인 논리가 문제가 없는지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제사법위원회, 네. 줄여서 법사위라고 하는데 모든 위원회에서 제출된 법안이 결국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법사위원장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정당이 소수 정당이라 할지라도 국회 전체의 의사 결정을 마비시키거나 진행시킬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네. 스파르타 출신의 총사령관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국가가 이번에 이 살라미스 해전에 동원한 전투력의 객관적인 양으로 보면 이 사람의 발언권이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총사령관의 명목을 딱 취한 순간 이 사람 마치 소수 정당이 법사위 위원장이 된 것처럼 네. 되게 할 수는 없지만 안 되게 할 수 있는 힘이 그랬군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략 전술을 논하는데 계속 어깃장을 놓습니다. 특히 아테네도 딱히 뭐 잘한 건 아닌 게 아테네는 기본적으로 아테네의 입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 다른 국가들이 생각했을 때는 야 이거 너희만 살고 나머지는 다 희생양으로 내던지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아테네를 제외한 소수파 도시 국가들의 약소 도시 국가들이 대표 같은 느낌이 된 거예요. 스파르타가. 그래서 아테네 대 스파르타 혹은 범 아테네 대 범 스파르타의 그런 대립이 이 연합군 안에 있었죠. 그렇다면 이 해군의 전력 네. 어떻게 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참 융합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의 지도자 테미스토클레스가 네. 굉장히 탁월한 전략을 꾸립니다. 이 점점 그리스 쪽에서는 내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랬던 것도 그거예요.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그리스 사람들은 뭉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이 페르시아가 입수한 그동안 학습된 그리스에 대한 정보였어요. 당연하죠. 페르시아는 한 사람의 군주 아래 집단으로 똘똘 뭉쳐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쭉 가는 게 전통이라면 그리스는 자연이 만든 경계, 산과 강 등의 그 경계에 따라서 이루어진 도시국가들이 도시국가니까 그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로 한번 쳐보죠. 페르시아 왕이 보면 저 친구는 한 6급 공무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왕이라고 하네. 뭐 이런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 같은 사람이 자기가 봤을 때는 다 왕이라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는 한 2급 정도 돼 보이는 3급 정도 돼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아테네 왕, 뭐 스파르타 왕. 근데 이게 참 민주주의가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것이 아테네 왕도 한 표, 스파르타 왕도 한 표, 다른 나라 왕들도 한 표인 거예요. 그러니 이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야 작은 나라 왕들도 나도 왕인데 왜 아테네 마음대로 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아테네는 아테네대로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네. 조금만 기다리면 쟤들이 와야 될 것이다. 어. 저들에게는 분열의 내분으로. DNA가 있다. 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런데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 그리스군이 분열돼서 풍비박산 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리스군이 후퇴할 수 있는 퇴로를 페르시아군이 와서 딱 막아버리면 이 삐걱거리는 그리스 해군은 순식간에 박살 날 거다라는 정보를 페르시아에 줘요. 일부러. 아테네 지도자가. 오. 아테네의 지도자가 그런 정보를 주는 거죠. 네. 그 정보를 왜 줬을까요? 함정인가? 우리가 와야 됐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종의 네. 일종의 그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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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을 못 가게. 네, 배수진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 연합군들은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연합군들이 싸움을 하게 되면 누가 선두에 설 것인가? 이길 것이 분명한 싸움에서는 선두에 서서 공을 다투고 싶을 겁니다. 근데 페르시아군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6년 전 마라톤 전투에서는 다행히 아테네가 승리했지만 이번에 승리할 것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스 해군의 함선 숫자가 400척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군은 1200척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3배 이상 차이 나네요. 3배 이상 어마어마한 물량의 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그리스 군들이 또 다른 아테네를 제외한 또 다른 그리스 연합군들이 동요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해군이 네. 해전에 본격적인 대회전에 앞서서 해안선들을 따라서 쭉 작은 도시 국가들을 초토화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연합군들이 우리 고향이 지금 불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당장 돌아가서 우리 고향을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테네의 이익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줄 필요가 있냐, 빨리 돌아가서 우리 고향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겁니다. 네.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처한 겁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이런 겁니다. 죄수 2명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절도 혐의로. 근데 이 사람들은 객관적인 증거는 없어요. 물리적인 물증이 없어요. 남은 것은 이 사람들이 자백하는 증언이죠. 것뿐입니다. 네. 죄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서로가 다 범죄 혐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다 증거가 없어서 풀려납니다. 그러면 신문하는 경찰, 교도관은 이렇게 그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야, 너 가만히 있지? 쟤가 불지? 그럼 네가 혼자 다 덮었어. 그러면 죄수 입장에서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불지 않아서 둘 다 무죄로 풀려나거나 아니면 둘 다 풀어서 둘 다 죄를 한 사람분 쓰거나 아니면 나만 가만히 있고 상대방이 불어서 내가 죄를 2배로 쓰거나 아니면 내가 상대방은 가만히 있고 나만 불어서 나는 무죄, 상대방은 죄를 2배로 쓰거나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것 죄수 입장에서는 둘 다 가만히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죄수의 딜레마는 뭡니까? 결국 인간들은 이 상황에서 서로 다 분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스군은 이미 조직력이 또 모래알 같았잖아요. 그러니 가장 이상적인 것은 똘똘 뭉쳐서 페르시아군을 물리치는 거예요. 흩어지면 다 각계격파 당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3분의 1 규모라고 하더라도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경시할 수 없는 큰 규모의 군대였죠. 근데 싹 자꾸 흩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지도자가 네. 테미스토클레스가 정보를 주고는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그리고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민이 됩니다. 내가 이 정보를 얻었다라고 말하면 다른 그리스 연합군들이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야, 너 지금 어떻게 그 정보를 그렇게 빨리 얻을 수가 있어? 내지는 너 지금 우리 못 흩어지게 하려고 우리한테 지금 뻥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내가 이 말을 직접 전하지 않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해서 찾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테네 출신이었지만 추방된 정치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편 추방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유능한 정치가이며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조각에 써서 내면 제일 많이 이름이 쓰인 사람이 추방된다 그랬잖아요. 네. 추방된 사람. 그리고 지금 현 지도자 자신의 정적이었던 사람을 그리스 문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자네가 말하면 사람들이 믿을 거다. 라고 얘기했고 그 사람이 거기에 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연합국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네. 퇴로가 차단됐구나. 싸울 수밖에 없구나라고 해서 비로소 강제 팀워크가 생긴 겁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합니다. 예전에 남자들이 군대에서 빨리 친해진 이유가 뭔가 억울한 매를 함께 맞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맞는 말이죠.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을 함께 당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고생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연대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는 사실 그 페르시아 전쟁을 거치면서 네. 이전에도 그리스인, 헬라스인이라는 그 최소한의 연대감은 있었지만 그 전에 각기 다 제잘난 맛에 살았단 말이죠. 근데 공동체 좀 더 큰 공동체, 자기들 도시국가라는 작은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 문명이라는 큰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함께 대응하는 그런 경험을 거치면서 그리스가 비로소 헬라스인으로 하나의 그리스인으로 의식이 새롭게 자라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그리스 연합해군이 비로소 강제로 팀워크를 갖게 되고 그리고 강제로 갖게 된 팀워크를 통해서 이들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페르시아의 2차 원정도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끝납니까? 페르시아는 3차 원정도 합니다. 와, 끈질기네. 네, 3차 원정도 합니다. 사실 1차 원정과 2차 원정 때는 왕이 달랐어요. 1차 원정 때는 다리우스 왕이었었고요. 2차 원정 때는 크세르크세스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대중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나는 관대하다. 관대하다. 바로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금으로 이렇게. 예, 그 모습들. 이미지는 사실 그 서구인들이 네. 오리엔트 동방을 지나치게 그 악마화하거나 혹은 미개화하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물론 그 영화의 오리지널 이미지는 아니고요. 그 300은 원래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죠. 만화책. 그 미국의 그래픽 노블 300이 원래 있거든요. 거기에 나온 크세르크세스 그 디자인 컨셉을 그대로 거의 가져온 것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딱 서구인들이 네. 동방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되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만약 승리했다면 세계사의 방향이 서양 중심, 서구 중심에서 동양 중심으로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겠다. 예. 가능성이 없진 않잖아요. 예, 하지만 저는 그 생각에 크게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서양과 동양이라는 대립구도를 쓰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과 여기서 말하는 동양이 일단 다른 게 하나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페르시아도 충분히 그렇죠. 서쪽이거든요. 서양에 있죠.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잖아요. 네, 네. 우린 이란 사람을 동양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동양이 유럽을 제패했던 역사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는 서구 중심이죠. 징기스칸. 몽골. 네, 징기스칸의 몽골군이 유럽까지 휩쓸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서구 중심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대의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근대의 과학혁명과 이런 것에서 산업과 과학의 발달에서 좀 이유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네. 페르시아의 2차 원정도 실패합니다. 근데 이때 되게 흥미로운 것이요. 그리스가 배를 만들었었다라고 했잖아요. 배를 많이 만들었는데 배를 만들 때 그 고대 해전에서 제일 중요한 전술이 뭐였냐면 충각이라고 해서 배의 앞에 뿔처럼 충돌하는 뿔을 달아가지고 배가 빠르게 선회해서 다른 배의 옆으로 가서 배를 빨리 몰아서 배를 탁 들이받는 거예요. 충파라고 하던데. 네, 이순신 장군이 쓰셨던. 네네네. 네. 그걸 뭐 충각 전술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를 깨트리는 것이 고대 해전의 기본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배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배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배의 강도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속도? 그렇습니다. F는 ma 아닙니까? 그렇죠. 질량이 있으면 가속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속도를 쫙 내야 되는데 이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그때는 노를 젓는 배였어요. 그러면 노잡이가 많으면 노를 젓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네. 배의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네. 그리스에서 일종의 그 신형 전함을 도입을 합니다. 노잡이가 그 전에는 두 층으로 해서 이제 노잡이가 2단으로 이제 노를 저었는데 네. 3층짜리. 그러니까 노의 숫자가 원래는 20개였으면 30개로 늘어난 거죠. 모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확 빨라지는 거죠. 네. 근데 이 노잡이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네.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 배너가 그 노예로 끌려가서 죄수가 돼서 노예가 되고
이 노잡이 이 노를 젓는 일을 하는데 제가 노 젓는 운동을 이제 한때 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크로스핏에서. 네, 그 로밍 머신이요. 노 젓는 기계가 있는데 제가 그 배너에 나오는 거기에 리듬에 맞춰서 한번 노를 져봤습니다. 거기 북을 치거든요. 둥둥둥. 맞아요. 평시 속도 둥둥둥둥. 전투 속도 둥둥둥둥둥둥. 그다음에 충돌 속도가 나오고 둥둥둥둥둥둥 하면 제가 막 당기면서 저도 모르게 말도 안 돼요. 사령관을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엄청 힘들어요. 들더라고요. 이게 노잡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리스의 노잡이들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시민이었습니다. 평민. 근데 중장갑 보병들은 중산층 이상이었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장비를 직접 무기를 직접 사서 갈 수 있는 전통적인 시민 계층이었다면 바닷가 부둣가의 노잡이로 업으로 하루하루를 부지했던 이들이 이 전투를 거치면서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고 물론 그분들이 돈이 있었으면 갑옷을 사서 막 기사가 됐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었으니까 정말 가진 건 몸뚱아리 하나였기 때문에 그 고된 노잡이의 역을 다 감당하고 나서 이후에 아테네 도시국가에서 중요한 발언권을 획득하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네. 새로운 시민 계급의 출현에도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살라미스 해전, 크게는 페르시아 전쟁, 네. 작게는 살라미스 해전이 고대 그리스의 굉장히 여러 가지 면들을 보게 하고 그 역사들을 새롭게 만드는 분기점이 됐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페르시아 전쟁 남은 이야기들을 좀 더 진행해 보죠. 오늘도 역시나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